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화천대유하세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출자금의 1,100배 이익을 챙긴 걸 비유한 유행어라고 합니다. 여당 추미애 후보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동산 개발에 의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입에 들어간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지금 국민이 이재명 지사에게 듣고 싶은 답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바로 그것일 겁니다. 보도본부 한나인, 먼저 추석 이후가 더 걱정되는 코로나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의 유행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석에도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은 했지만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은 우리가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었죠. 이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일상 회복이 오기만을 바라던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 추석에도 여전히 이 코로나와 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휴라서 이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이 평소보다 확 줄었는데도 확진자는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나흘 연속 해당 요일별 최다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네, 확산세가 추석 연휴 기간에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세지면서 이번 명절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대확산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연휴 동안 이 전국 곳곳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방문한 친인척을 통해서 전파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특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국의 이동량이 전주보다 5% 넘게 늘면서 비수도권까지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적극적인 진단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주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4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역대 최고치였던 전전주 1,268명보다 11% 증가하였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이동량 증가로 인해 비수도권의 방역 상황도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연휴 이후 진단검사를 받는 것은 가족과 동료들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역당국 우려를 들으니까 지금 상황이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작년 추석과 비교해 보면 확산세가 지금 훨씬 더 심각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추석 당일에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77명이었는데 그때 추석 전후로 발생한 확진자 수도 100명대 안팎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당일에는 1,720명으로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상황이 훨씬 심각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연휴 마지막 날이었는데 계속 1,700명대를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1,716명으로 3일째 1,7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400명대 안팎이었던 직전 한 달간 주말보다 유행 규모가 다소 커진 양상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640명 등 이 수도권에서만 1,292명이 발생을 했고요. 비수도권에서는 406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확산과 또 방역의식의 해이를 원인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사적 모임 기준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꼽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완화됐던 사적 모임 기준이 다시 강화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정부는요, 지난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4단계 지역의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죠. 하지만 내일부터는 이 연휴 전과 동일한 제한으로 돌아갑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등에선 백신 접종을 끝낸 뒤 2주가 지난 사람을 포함하면 식당과 카페, 가정에서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그리고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3단계 이하 지역은 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요.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요양병원과 시설 방문 면회는 일요일인 26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입원 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만남이 가능한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일단 확산세가 좀 꺾여야 되겠죠? 네, 그렇죠. 아마 대다수 시민들도 위드 코로나, 쉽게 말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빨리 오기를 원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확산세 차단 여부가 이 방역 당국이 시행하려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역 당국 역시 연휴 이후의 방역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예방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감염을 예방하고 중증화와 사망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어 수단은 백신 접종입니다. 무증상 상태에서도 높은 감염력을 보이는 델타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나와 가족의 건강,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연일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접종 상황은 어떤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로써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자가 3,657만 명, 전체 인구의 71.2%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2차 접종 완료율도요, 조금씩 상승해서 4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 70% 접종 완료를 전제로 상황을 종합 검토한 뒤에 방역 완화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추석 이후 코로나 상황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자칫 11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 그 위드 코로나 계획도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글쎄 방역 당국에서는 마치 예방 접종을 국민들이 서둘러서 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진상은 그건 아니죠. 사실은 예방 접종을 하고 싶어도 그 백신이 충분한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접종 완료자가 뭐 한 43% 정도밖에 오르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지금 뭐 이제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위드 코로나를 철회하고 다시 옛날 방식의 거리두기로 간다? 저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봐요. 이미 국민들 사이에 피로감이 너무나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백신의 추가 확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9월, 10월쯤 되면은 이제 뭐 치료제 얘기가 사실 그동안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확보해서 위드 코로나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지 여기서 방향선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석 연휴를 뜨겁게 달궜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만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힘 당이 국정농단의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야당이 돼서도 국기문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먹고 살기 힘든다는 탄식을 내뱉으셨고 내년에 반드시 야권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화천대유 하면 천화동인 하세요로 화답한다라는 좀 낯뜨거운 이야기였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부상했던 최고의 화두는 판교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비교를 해보면요. 대장동 사업과 고발 사주 의혹은 정말 비교 불가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거대 양당과 대선 후보들의 아전 인수식 해석이 가관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모양새였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연일 반박하고 있지만 당내 견제는 물론이고 야당의 공세가 점점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이 대장동 의혹으로 여야 대선 지형이 어떻게 요동칠지 추석 연휴 밥상에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모여서 여러 해석을 해보셨을 텐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도 곧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이재명 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고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실시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광란의 투기판을 깔아준 이재명 지사, 지인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얼토당토하는 논리로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 내부자들이 스크럼을 짜서 일반 선량한 국민들은 원감생심, 꿈도 못 꾸는 미친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런 한 장 받은 것 없고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조속히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 오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오늘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의 요구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임명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그때 추진했던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에 화천대유라는 개발 사업 시행사가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러면서 이를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관련 의혹을 제기한 상태였고요. 여기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민주당의 빅투조,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 난타전도 더욱 격화되면서 민주당 경선 최대 분수령인 호남권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나왔던 양 주자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그 사업 추진하는 핵심 세력들이 국민의힘 정치인들 다 영입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는 알 수 없었지만 저한테 이 사업권을 통째로 빼앗겨버린 그 사람들이 저하고 유착했을 거라는 상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모른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계속 모를 수 있었을까? 굉장히 정의감의 화신인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11배의 이득을 7사람이 전부 독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셨을까?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남시는 25억 원 투자해가지고요. 5,500억 벌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일확천금이죠. 네, 성남 대장동 일대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이름이 좀 독특하기도 하고요. 이 의혹에 거론되는 인물들도 상당히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주 금요일과 연휴 첫날인 토요일, 그러니까 17일과 18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실시한 정례조사 보실까요? 결과를 보니까 응답자의 과반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 의혹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 진행했던 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 사업이었다는 주장과 이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는 이 두 주장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반인 51.9%가 특혜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응답을 했고요.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는 응답은 24.1%였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층의 83.4%가 특혜 가능성을 의심했고요. 민주당 2위인 이낙연 후보 지지층에서도 과반인 58.9%가 의심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저런 수치는 전체 평균 51.9%보다도 높군요. 그렇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67.4%에서는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는 이 후보의 주장에 공감했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 화천대유와 개인 사업자 7명이 투자금의 1,100배가 넘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 특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은 민간 특혜 개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라고 반박을 했었죠. 이 후보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단 1원이라도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또 공직에서도 사퇴하겠다. 이러면서 의혹을 강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야 주자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 했는데 그것과는 아주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역대급 1억 천금 사건이다. 당군 일의 최대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한 사업이다 말씀드리고요. 어찌되었건 1,100배가 넘는 이익을 봤다는 것이 국민들께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부정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턱없이 많은 이득을 얻은 것은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의아함을 받을 만하죠.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라는 이 말은 주역의 13번째 개하고 14번째 개를 말하는 겁니다. 널리 사랑과 재물을 모아가지고 천하를 거머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지을 때부터 이미 이거는 대선 프로젝트가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의 핵심은 화천대유와 그것과 관련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안게 됐느냐. 결국 그 배후가 누가 있느냐 이거하고 그다음에 그들 업체들이 거둔 수익의 종착지가 과연 업체의 오너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구가 있는 건지 바로 이거죠. 네, 실제로 1% 남짓한 지분을 갖고 5천만 원을 출자한 화천대유와 6%의 지분으로 3억 원을 출자한 SK증권이 지금까지 배당받은 금액은요. 577억 원과 3,4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SK증권의 지분은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모 씨의 가족과 지인 등 7명으로 구성된 특정 금전 신탁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소수의 사람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4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배당 수익을 거두게 된 셈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정 이익을 우선 배당받은 뒤에 추가 이익은 모두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들한테 넘기는 그런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캠프는 사업 설계 당시에는 성남 시민들한테 무조건 일정 수준의 공공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거니까 그건 굉장히 잘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에 이 화천대유를 설립한 뒤에 경영을 맡아온 화천대유 현 대표는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부동산 폭등의 여파로 예기치 않게 많은 수익이 발생했을 뿐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건 적이 없는데도 정치권 로비의 결과물로 비치는 게 억울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한 번 봤을 뿐이고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 추석의 연휴에 이 정치권과 온라인에서는 화천대유 하세요, 선생님도 천화동인 하십시오 이런 풍자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추석 화천대유 하십시오. 투자금의 1000배 이상 대박이 나고 1억 천금 하시라는 덕담입니다. 이거 절대 악담이 아닙니다. 덕담입니다. 화천대유 하면 대답은 천화동인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하세요. 네. 추석 연휴 내내 국민적 화두는 화천대유였습니다. SNS에선 3억 5천이 4천억 되는 마법이란 글과 함께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풍자물이 퍼졌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사는 100% 동의한다면서 특검 수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감옥에 갈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된다는 지도자의 도덕적 품성에 대한 말씀이 많았습니다. 추석 밥상머리에서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말이 최고의 덕담으로 오갔다는 것에서도 새삼 증명됐습니다. 차기 정부는 인간으로서 온전한 리더가 이끄는 도덕적인 정부여야 합니다.
야권에서뿐만 아니라 이낙연 캠프의 오영훈 수석 대변인도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의견을 밝혔는데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은 사업계획 접수 하루 만에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다면서 사업의 지분 절반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 원을 배당받는 동안 실질 지분이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6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4,040억 원을 배당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화천 대유하세요라는 한가위 덕담이 오갈 정도라고 비꼬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명절 연휴 기간 동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번 추석 화천 대유하세요 3억 5천만 원이 4천억이 되는 마법, 투자금의 1,000배 이상 대박나고 일확천금하라는 덕담입니다. 이런 문구가 적힌 그림이 퍼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결국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화천대유하고 그다음에 특정금전 신탁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출자한 천화동인 1호에서 7호에 배당된 천문학적인 그런 배당금일 겁니다. 이재명 캠프 측은 이런 수익 구조는 사업자가 정한 거라서 이 지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히려 아무리 만에 하나 이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해만 입더라도 성남개발공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고정을 시킨 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잘한 결정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후보의 이런 설명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잘 아시지만 사실은 이 수도권 특히 성남 같은 곳에서요. 저런 대단히 택지 개발을 하면요. 이거는 불패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뭐 다 알려진 얘기죠. 왜냐하면 수도권 계속 팽창하고 있잖아요. 팽창하는 최전선에 사실은 남판교, 저 지역이 남판교거든요. 그렇죠. 판교가 얼마나 대박을 쳤습니까? 거기하고 바로 이어지는 그런 곳인데 지금 뭐 동탄 정도까지도 택지 개발이 지금 한창이고 있는데 이거는 동탄보다도 서울하고 더 가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실패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뭐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 잘못된 주장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하죠. 그 유동규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실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분은 재개발조합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이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 잘 알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민간업자가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렇다면 그 설계한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죠. 결국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으면 제가 보건대는 이 의혹은 그냥 해소되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그런 점에서 지금 검찰 수사 자꾸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어떤 형식의 조사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본인의 그 어떤 대선 행보에서 유리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벌어들인 수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역시 야권이 관심을 가지고 쟁점으로 삼고 싶어 하는 듯한 대목인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처음부터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로 봤다며 이 후보의 대선 자금일 가능성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초고속 심사 논란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성남의 뜰 컨소시엄, 메리츠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당초에는 이렇게 3개 컨소시엄이 이 사업에 뛰어드는 거죠. 네, 그런데 공모 마감 바로 다음 날인 2015년 3월 27일에 이 성남의 뜰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이고요. 더구나 화천대유는 불과 공고 일주일을 앞두고 설립된 신생 회사였기 때문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단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화천대유에서 고문 또는 자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난 법조계 인물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인데 이 강찬우 전 지검장은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고요.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을 당시 대법관 12명 중 1명이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재판과 관련해서 뭔가가 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과 언론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얄팍한 잔머리로 수렁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 사업으로 치장해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이다 이러면서
이제라도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혀서 죄송하다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요. 이 대동세상을 만들겠다면서 대선에 출마했던 이재명 후보는 알고 보니까 이 단군 일의 최대 최악의 비리 현장으로 드러날 대장동 세상을 만들고 말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대동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끼리끼리 어울려 특혜를 베풀고 수천억 불로소득을 챙긴 대장동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수천억 원의 불로소득을 몰아준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혹시 이분이 경제공동체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1원도 안 받았다면서 뭉개고 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나온 이재명 후보 측 해명도 한번 들어보시죠. 성남시는 한 푼도 개발 사업 비용을 내지도 않고 투자금도 없습니다. 민간 개발해서 다 가져갈 것을 5,503억 원을 성남 시민에게 돌려준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보시면은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사전이익 확정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간 개발로 됐다면 다 가져갈 시력이었습니다. 반이라도 이것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반이라도 성남 시민께 가져왔던 사업이다. 네, 또 이재명 후보도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악의적인 왜곡으로 이 선거에 개입한 언론의 중범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정 언론사를 향해서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허위 조작 보도는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특권을 악용해서 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고의적 악의적 허위 보도에 형사처벌 외에 강력한 징벌 배상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공모해서 갑자기 사업자를 모았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장장 한 달하고도 13일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는 다른 네티즌의 글과 2015년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링크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는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가 뜬 날은 2월 13일이고 이 신청서 접수일은 3월 26일이라는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의혹의 그 핵심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거액 배당, 그리고 초고속 심사, 호화 자문단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야당이 국정조사도 하고 또 특검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반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어렵다, 수사는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렇습니다. 뭐 특정 개인 몇몇이 많은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지사도 100% 수사에 동의했고요. 다만 이 사건 초기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이게 실제 사실이 아니었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 아들이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또한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가 배당을 570억 받았다,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벌었다고 했는데 또 기사를 보니까 다시 350억 정도의 투자비가 들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또는 사실이 아닌 사실들이 계속 기사되고 있는데,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으로 갔을 경우는 마치 이런 것들이 사실인 양 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특검 같은 경우도 실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연장되면 2개월인데 그럼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재명 지사와 연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마치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이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고발 사주 의혹도 지금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대선 기간 전에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대선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갖고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이게 민간 개발이었던 것을 공영 개발로 바꿈으로써 5,500억을 돌려준 것이기 때문에 왜 덜 뺏어왔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공공개발로 이제 바꿔서 한 60% 정도의 수익을 환수한 게 이 사건인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심해진다고 한다면 결국엔 100% 공공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도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가 좋았을 때는 공공개발이 이익을 봐서 국민한테 환수할 수 있지만, 경기라고 하는 게 과거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든가 이런 사태가 쳐졌을 때는 많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파산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험 부담을 100% 떠안는 공공개발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죠. 하태경 후보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출연해서요. 자신에게 들어온 제보를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의 자회사격인 천화동인의 실투자자가 그중에 일부가 잠적했다는 게 하 후보의 주장인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천화동인 소유주라고 이제 명단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한 분씩 보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출국 금지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뭐 미국 이미 도피한 것 같다라는 뭐 제보가 온 것도 있고요. 아, 실명 제보가 왔습니까? 예. 천화동인 1, 2, 3, 4, 5, 6, 7 중에 한 사람이 해외 도피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죠. 같은 변호사 업계에 있는 분이어가지고 변호사 중에 한 그래서 명이. 출국은 빨리 정지를 시키는 게 수사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들으셨겠지만 이런 주장을 한 게 하태경 후보뿐만이 아닙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관련자 가운데 잠수를 탄 사람, 핸드폰이 정지된 사람, 또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화동인의 투자자들, 그러니까 천화동인 2호부터 7호의 투자자들이 화천대유 소유주와 과거 대장동 개발 사업과 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 소유주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었는데 그 나머지 투자자들까지도 그 소유주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네, 처음에는 천화동인 2호부터 7호까지 이 화천대유 소유주의 동생과 친구가 경영진으로 참여해서 관리를 했는데요. 어느 시점부터는 일부 실투자자도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천화동인 3호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김모 씨 이웃들은 그가 화천대유 소유주의 친누나라고 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천화동인 4호와 6호 경영진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표를 지낸 한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영순 전 특검 자신이 2015년부터 특검 임명 직전까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를 맡은 걸로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요. 이달 초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했고요. 또 천화동인 2호와 5호, 또 7호의 소유주도 화천대유 소유주의 가족과 지인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서 더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기획본부장이라고 하면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로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의 뜰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4천억 원이 넘는 배당을 받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좀 중심 인물이라는 겁니다. 2015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본격 추진한 때에 근무를 했는데 당시 사업 구조를 설계하면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공사 실무진의 우려를 묵살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전 기획본부장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를 정조준했는데 직접 내용 들어보시죠. 이 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매우 시급합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다고 하는 것 같고 행방불명이라고 하는데 신병 확보가 매우 절실합니다. 해외로 도망가지는 않는 것인지 혹은 또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빨리 수사당국에서는 유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될, 출국을 막아야 될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 화천대유 소유주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들을 포함한 15명을 핵심 관련자로 부르면서 이 사정당국의 신속한 계좌 추적을 촉구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천화동인 측은 앞서서 지금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반박을 내놓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천화동인 대주주의 가족인 A씨는요. 지난 주말에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A씨는요. 아버지와 이재명 지사는 일면식도 없다면서 화천대유 최대 주주와의 인연으로 투자를 했을 뿐이라고 채널A는 전했습니다. 이른바 천화동이라는 회사의 소유주들이 화천대유 소유주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런데 그중에 일부가 잠적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출국 금지를 빨리 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천화동인이라는 그 일종의 그 자회사죠. 네. 화천대유의 자회사입니다. 네. 그 자회사들 그 소유주들을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대부분 다 이
화천대유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김모 씨와 이리저리 연관이 돼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 개발업체 관계자들입니다. 그 두 사람들이 1호부터 7호까지를 다 양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사람은 충분히 알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설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많은 이익이 특히 그 화천대유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김모 씨한테 사실상 다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설계를 묵인했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임 행위와 관련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획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을 때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지사하고의 연결고리일 수 있다. 지금 이런 게 이제 야당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이 천화동인의 1호부터 7호까지의 그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과연 실소유주냐, 이런 또 의문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 화천대유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개인적 연관 또는 친분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실소유주가 별도로 있고 이름만 빌려준 것 아니냐. 사실상 김모 씨와의 관계에서 또 이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죠. 그 부분도 규명을 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한 사실이 또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죠. 우선 권 전 대법관이 어떻게 화천대유 이 고문으로 영입됐는지 의문을 제기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권순일 대법관의 경우 이제 이재명 후보 과거 대법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데 있어서 이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분은 지금 이제 고문으로 근무한다는 게 이제 드러났고요. 고문을 한 것과의 어떤 링크, 실선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권순일 대법관이 고문으로 이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라고 하는 그 A 씨가 법조 기자를 굉장히 오래 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고문으로 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권 전 대법관이 정확히 그 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사자하고 그다음에 화천대유 대법관의 말이 엇갈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0월 대법관에서 은퇴한 뒤 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이 됐는데요. 그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약 때문에 액수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월에 1,500만 원, 연봉 2억 원 수준의 자문료를 받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이후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면서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는 자문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은 하지 않고 단순히 전화 자문 정도만 응했다. 이게 본인의 지금 해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화천대유 대표는 이 권 전 대법관이 일을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한다 이러면서 이 자문료인 월 1,500만 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 전 대법관을 모신 것이다 이렇게 영입 목적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화천대유 대표의 말하고 권 전 대법관의 말이 많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자 검사 출신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권 전 대법관이 법을 위반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네, 우선 김 최고위원은 이 변호사들이 기업체 고문을 맡으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월 1,500만 원이면 극히 이례적인 고문료라면서 이 고문료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전화 자문만으로 월 1,500만 원을 받았다면 판사 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 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 대권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던 사실을 또 지적했습니다. 네, 또 김 최고위원은 이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없는 분이 열정적으로 변호사 영업을 한 것이라면서 변호사법 위반죄는 확실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권 전 대법관이 지금 올린 경력에 지금 현재는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걸로 돼 있고 변호사 개업 신고는 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 최고위원도 아마 이 부분을 지적해서 변호사 일을 한 거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김 최고위원은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요, 대법관은 퇴직 후 3년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 사회이사나 고문, 자문 등도 대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된다고 돼 있어서요. 권 전 대법관이 이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이래저래 대장동에서 감옥에 갈 분들이 하나둘 늘어만 간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퇴임 직전에 출판한 책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공화국과 법치주의란 제목의 책인데요. 권 전 대법관이 법관 생활을 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판결문들을 모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치 생명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그 판결에서 권 전 대법관은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그 사건에서 무죄 취지에 다수 의견을 냈기 때문에 대가성으로 영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사후 수뢰죄, 변호사법 위반죄 그리고 공직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본인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후수뢰죄 같은 걸 보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리고 그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뇌물을 수수했을 때 사후수뢰죄가 되는 것인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과 연관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의 어떤 무죄 판결은 대장동 공영개발과 관련해서 성남 시민에게 5,503억을 돌려준 게 맞냐 안 맞냐 허위 사실이냐 여부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이 아니다. 성남 시민에게 돌려준 게 맞다. 그리고 이 부분은 1심, 2심, 3심 다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후수뢰죄로 연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사건은 분명히 화천대유의 어떤 비리와 관련된 재판이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성문 대표 같은 경우는 북측 송전탑 관련해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았다, 면담까지도 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는 전화 상담만 해주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변호사법상 변호사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고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하고 나서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률 자문을 개업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변호사법 위반의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자문들이 어떤 법률 자문이 아니라 정책이나 어떤 경영과 관련한 자문이라고 한다면은 또 이게 죄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공직자윤리법 같은 경우도 대법관 같은 경우는 3년 내에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실제 이제 자본금 10억 이상이거나 외형상 거래액 100억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일단 확인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 의혹도 굉장히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경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내사에 착수했다. 이거 지난 주말에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경찰청은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FIU는 1,000만 원 이상의 수상한 현금 거래가 이뤄질 경우 관련 거래 내역 등이 담긴 이 공문을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기자 김 씨를 비롯해서 이모 대표 등의 이 금융거래 가운데 수상한 점이 좀 있다면서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겁니다. 특히 FIU가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2019년과 2020년은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참여로 각 675억 원과 1,7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화천대유로 뭉칫돈이 들어온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화천대유 지분 100%를 가진 기자 출신 김 씨와 이 화천대유 이 대표가 화천대유 회사 자금을 빈번하게 대여받았다는 겁니다. 자, 저희 TV조선과 조선일보의 취재에 따르면요. 이 회사 재무제표상으로는 김 씨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에서 총 473억 원을 빌렸지만 아직 갚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6억 8천만 원을 빌렸다 갚았지만 작년에 또 다른 경영진과 12억 원을 다시 빌린 것으로 공시되는 걸로 알려졌죠. 특히 김 씨가 빌린 이 473억 원의 1년 이자만 14억 8천만 원 정도 한다는데 김 씨는 아직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계 전문가들 일각에선 이 돈을 빌린 차용 계약서가 있더라도 이 세금 계산이나 또 법정 이자에 따라서 위법 소지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화천대유 최대 주주하고 경영진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이르는 회사 돈을 빌려 쓴 정황이 포착이 됐고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경찰이 추적 중이다. 그런 보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건
자금의 전체 규모와 성격, 그리고 김 씨와 이 대표의 횡령과 배임 등의 여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는 이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사적인 이유로 적법하게 빌렸고 이자를 붙여서 갚았다며, 다만 최대 주주인 김 씨가 빌려간 473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을 했고요.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회사와 자신 간의 채권 채무 관계라며 경찰에 이를 충실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충실히 소명했다고 하는 걸 보면 이 대표는 이미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MBN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식 수사에 들어가기 전인 입건 전 조사 단계로 경찰이 최근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간 경찰의 조사 과정을 두고는 늑장 사건 처리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에 이 첩보는 서울경찰청을 거쳐서 서울 용산경찰서로 하달이 됐고요. 용산경찰서 경제팀이 내사를 맡았었지만 지난 17일 저희 TV조선의 보도 이후 경찰이 해당 첩보의 담당 부서를 경제팀에서 지능팀으로 이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제팀에서 지능팀으로의 변경은 사건을 좀 더 제대로 살펴보겠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지만 왜 이제서야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인 FIU가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게 지난 4월이었는데 5개월 동안 내사만 하다가 이제 새로운 팀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동안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는 의문이 남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한 경찰 관계자는 저희 TV조선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경제팀에서 지능팀으로 변경했다 이러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이 어렵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도된 대로 경찰이 지금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 중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걸 밝혀내는 것일 텐데 일각에서는 경찰이 좀 늑장해서 대응한 게 아니냐, 처리 자체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아니 지금 보도에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4월에 FIU가 저 그 수상한 자금 흐름을 경찰에 통보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찰에서 이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그 본인들하고 이제 내사라는 거는 이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걸 살펴보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거 얼마 동안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아요. 왜 오랜 기간이 걸리면 곤란하냐? 이거는 내사 단계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수사에 착수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 당사자들한테 알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사는 될 수 있으면 짧게, 그리고 확실하게 내사를 해서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뭐 압수수색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찰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화천동이든 뭐든 간에 유명하지 않았다. 언론에 보도가 나온 게 지금 아니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경찰이 언론 보도 보고 내사하고 수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FIU가 그 화천대유나 또는 뭐 천화동인이나 이런 데에서 자금이 어디로 갔다 뭐 이런 거를 통보한 거 아니겠어요. 통보하면 이 자금이 왜 거기로 갔을까 하는 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내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개월, 5개월 동안 지금 거의 뭉개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지난주에 그 팀을 바꿨다? 그럼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과연 경찰이 이 자금 흐름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의심을 받아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이틀 전 JTBC는 지난 2014년 사업계획 당시부터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선 실무자들의 반발이 있었고 이를 당시 이재명 인수위 출신 사업 책임자가 묵살한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었고 실무자가 내부망에 문제를 제적했다가 묵살당하기도 했다는 건데요. 한 성남시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업체에 유리하게끔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당시에 수정을 했었고 수정된 내용을 사내 내부망에 몰렸다가 엄청나게 혼이 났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던 담당 팀도 교체가 됐다고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불거진 건 이 공공과 민간 기업 이익 배분을 이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 지분을 가진 민간 기업한테 이 과도한 배당금이 돌아갈 가능성이 그때부터 바로 제기가 됐다는 건데 2014년부터 이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또 이듬해에는 사업 시작 시점에는 앞으로 큰 이득이 날 거라는 게
이미 예상 가능했다 이런 겁니다. 네, 당시 담당 실무팀은 민간 기업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민간 기업이 이익을 독식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업 책임자인 유모 기획본부장이 이런 지적을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한 내부 관계자는 JTBC를 통해서 실무자가 5층 기획본부장 방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고성이 들렸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결국 관심을 모으는 건 유모 씨가 이재명 지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일 텐데 유모 씨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당선인이었을 때 인수위에서 일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됐고요. 이 후보가 경기지사가 된 뒤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실무진이 거의 회사를 떠나서 벌어진 일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김경을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도시개발공사가 관여하면서 지주 작업이라든가 인허가 작업이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니까 국민 일반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이 2배로 오를 걸 예측 못하고 더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저는 부동산 등락을 정확히 예측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재명 캠프는 성남시가 과도한 이익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확정 이익을 선취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결과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수의 민간 투자가 3년간 4,040억 원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계약 설계를 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죠. 절반 이상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같은 기간에 1,830억 원밖에 가져가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좀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 특정 민간 업체가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계약 구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러면서 계약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특위위원이죠. 윤창현 의원은 오늘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묵시적 동의 없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이었던 유전부 기획본부장이 이런 업무를 혼자서 밀어붙일 수가 없었을 거다 이러면서 이 후보를 겨누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만 보더라도 판교 대장동 게이트업과 관련해서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가짜 뉴스 프레임을 씌워서 특정 언론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 이 후보의 태도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국무총리도 주요 대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도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 비상식적인 케이스라고 규정한 이번 화천대유 사건이 의혹이 눈덩이처럼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특정인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불법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여부 시시비비만 가려내면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면 본인도 좀 홀가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일원도 안 받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이틀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이재명 후보는 갑자기 일원도 안 받았다고 강조를 하고 화천대유 대표는 이 후보와 관계도 없고 돈을 준 적도 없다고 말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아무 관계가 없으면 보통 이 후보야 어떻게 되던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상식이라며 사실상 지자체가 인허가와 관련해 협조하고 판교 밑에 분양이 안 될 리가 없는 금싸라기 땅에 어떤 리스크가 존재해서 자문이 필요했는지 얼개가 잡혀간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후보가 직접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있다면 어떤 점일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준석 대표가 뭐 1원이라도 안 받았다 이 말을 왜 하느냐 그러는데 뭐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았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본인이 만약에 돈 받은 게 있다거나 잘못한 게 있다라면 한다면 사퇴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성남시에 관련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수사와 관련해서 쟁점을 좀 보면 실제 이제 컨소시엄 3개 업체 중에 성남의 뜰이 우선 협상자로 대상이 됐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 측 캠프에서는 실제
우선적으로 환수 금액이 가장 많은 업체가 선정이 됐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인지 그리고 선정 과정이나 결정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수사는 필요해 보이고요. 또한 FIU 자금 흐름이 있잖아요. 현금이 인출되었다고 한다면 이 현금을 왜 인출했는지 대여를 왜 했는지 또 이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1,820억 원을 우선적으로 성남시가 갖기 때문에 나머지 3순위에 대해서는 보통주에 대한 수익은 이 화천대유가 가져가기로 했다는 거니까 그때 당시 어떤 부동산 시세라든가 예상 가치 평가가 1,800억을 넘어서 정말로 많은 금액이 어떤 3순위 화천대유에 돌아갈 것이 충분히 예상됐는지 여부 이러한 경제성 평가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뭐뭐하더라라는 것보다는 뭔가 사실관계 팩트를 가지고 수사해서 국민들께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게 최선이다 생각합니다. 네, 대장동 갈등이 여야뿐인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조되면서 명락대전은 추석에도 이어졌습니다. 서로 나쁜 후보다. 만약 그러면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은 나쁜 국민이냐며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이틀 전에는 이재명 지사가 SNS를 통해서 이낙연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간 참여사의 이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 당시 집값이 2배로 오를 걸 예측 못하고 더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는 건 타당치 않다며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집값 폭등으로 예상 개발 이익을 2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하다고 이낙연 후보를 공격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낙연 캠프에서는 입만 열면 기승전 이낙연 탓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낙연 후보도 아무리 경선 국면이지만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일을 나를 끌어들이는 건 원팀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내내 이 대장동 문제를 둘러싸고 두 후보 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20만여 명의 권리당원이 포진한 민주당 텃밭 호남 경선을 앞두고 막판 화력을 쏟아붓는 모습인데요. 양측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대장동 의혹이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한테 플러스로 작용하겠네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낙연 후보하고 계속 부딪힙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저희는 원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이낙연 후보 또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너무 거친 말씀을 많이 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원팀 정신을 해치는 그런 발언들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어떤 문제 제기나 비판이나 합리적인 의심이나 이런 것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마치 적을 대하듯이 이런 식의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건 널거터브 전략이 아니고요. 생각해보시오. 2017년대 이재명 당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금보다 10배는 더 심하게 공격을 아니 여의도 좀 흥미로운 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오히려 이번 논란이 이재명 후보한테 플러스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경희 이재명 캠프 대변인 역시 대장동 의혹은 좀 팔면 팔수록 역시 일 잘하는 이재명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오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부동산 이슈라는 건 국민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특혜요 그 자체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예. 반면에 긍정적으로 보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모든 정치 이슈 대부분의 정치 뉴스가 이재명 후보 뉴스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대선이 이재명이냐 아니냐라는 구도로 가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좀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꼭 이재명 후보한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캠프 내부의 진단인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제가 보기에는 꿈보다 해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무슨 그냥 많이 거론돼서 좋다 아마 이런 걸 얘기하는 것으로 봐요. 그러나 이게 거론되는 게 지금 의혹이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사실은 이 수많은 그 거액의 그 이익금, 배당금 이런 것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왜 궁금해하겠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냥 어디 무슨 업자한테 갔다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갔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봐가면서 혹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그냥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넘어가고 계속 의혹 단계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경찰도 저런 식으로 뭐 조사를 뭐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이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말 어떤 식의 조사라도 자처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특검은 안 되고 국정조사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후보 측은 뭐 그만큼 떳떳하고 결백하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명락대전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서 수박이라는 표현을 놓고 확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이 보수 언론과 야당의 정치 공세라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당내 인사를 겨냥해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이라고 SNS에 썼는데요. 이 수박이라는 표현이 일베에서 시작된 호남 비하 용어라는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이 나오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봅니다. 5.18 희생자를 상징하는 표현을 멸칭으로 쓰는 것이 수박 표현입니다.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표현인데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가 이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그렇게까지 해석해가면서 공격하실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그 겉과 속이 다른 예로 말씀드린 거를 문맥으로 다 알 수 있는데 그거만 또 똑 떼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의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별로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지금 아무 죄도 없는 수박이라는 단어가 논란이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수박 기득권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지적이 나왔죠. 5.18 시민군의 모습을 수박으로 비하했다는 게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인데요. 이재명 후보 측은 이 수박이라는 표현이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의미라고 일축을 했지만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한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한 전력이 있다면서 이걸 모르고 썼을 리가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날에 일베였어 일베. 북한군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막 군인들한테 총 쏘던 나쁜 XX다. 이렇게 알고 제가 그 말을 막 열심히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일베 용어가 맞아요, 진짜 수박이? 원래 겉과 속 다른 사람 수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 말은?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 지사가 일베 회원이었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베랑 연관돼서 이해가 되는 거죠. 일베랑 전혀 무관한 사람이면 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겠지만 과거에 일베랑 무관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일부 국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한 건 맞지만 모니터링하는 차원이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냥 지켜보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 커뮤니티의 회원이었던 만큼 그 의미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정말 이 수박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YTN에 따르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수박이란 단어를 검색해 봤는데 이낙연 캠프의 주장처럼 호남 비하 게시물은 찾기 어려웠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직접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수박이 5.18 조롱 용어였느냐, 무슨 소리냐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캠프 측은 물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후보도 이 수박 발언 논란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오래전부터 쓰던 표현인데 이거를 호남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무슨 그 호남 비하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왜 이런 수박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과도하게 호남 비하라고 이렇게 낙인 찍는 것 이거는 말단지엽적인 말꼬투리 잡기식 이런 네거티브 공격 아니냐 매우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그 일베 용어라고 하는 또 호남 특정 지역을 비하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좀 어처구니 없고 실제 왜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저도 이제 이낙연 후보님을 존경하는 어떤 그 한참 아래 후배 중에 한 명인데요.
의원직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지금 호남 지지율까지 여론조사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아주 상당히 떨어진, 상당히 많이 뒤처지는 어떤 여론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실 거라는 어떤 제가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측의 갈등이 대장동 의혹을 넘어서서 이제는 수박이라는 표현을 두고도 번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비하의 뜻이 있는 줄 몰랐다. 이게 지금 이재명 캠프 측의 반응이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서요. 실은 수박이란 게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표현을 좀 가끔 썼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5.18이라든가 호남 비하와 관련해서는 관련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이제 호남 경선에서 70만 권리당원 중에 20만 권리당원이 호남에 있기 때문에 이번 호남 경선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굉장히 이낙연 후보가 노력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이게 이렇게 억지 연결하는 것은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당내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대장동 의혹이 주제를 선점하면서 또는 위기의식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본선 측면에서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대장동 어떤 개발을 통해서 어떤 화천대유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간 것은 실은 부동산 폭등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정부 책임론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선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구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공영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에 따라서 많은 논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또는 대선 주자들이 의견을 내놓는 게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음식 칼럼니스트죠. 황교익 씨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수박 표현에 대해서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 지사 편에서 방어하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캠프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면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이 단어가 말이 아무리 과거의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의미의 관용적 표현으로 쓰였다 해도요. 앞에서 5.18 비유에서처럼 누군가 이 말을 듣고 가슴 쥐어뜯는 고통을 느끼다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중적 발언을 하는 정치 지도자라면 특히 이제 호남권 경선을 앞둔 후보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고요. 제가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저희 캠프에 이병훈 의원님께서 이미 2차례나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단어입니다. 근데 누군가 듣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내 의도가 다르니까 괜찮다? 이거는 장애, 성별, 인종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의 시작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입에 담지 않았던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후보 간의 갈등은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호남 경선의 향배에 따라서 이후에 수도권 경선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재명 후보는 이대로 결선 없는 본선행 굳히기에 들어가겠다는 보관이지만 이낙연 후보 측은 호남권에서의 전세 역전을 꾀하면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극달한 이 신경전과 갈등 속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이어갈지 이낙연 후보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지 전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박 발언을 과연 호남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지금 관심인데요. 호남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 발언을 들어가면서 과거에 이재명 지사 쪽에서 왜 백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그 문제를 이낙연 캠프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호남 불가론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손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렇게 보면 이 수박 발언도 저희도 사실 처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호남 비하다라고 이렇게 이른바 엮는 이낙연 캠프 측의 공세 그런 것들도 아마 지난번 백제 발언과 유사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별로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요.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는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검찰, 법무부, 공수처, 감사원 또 이것을 전부 총괄 지휘하는 청와대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좀 지켜볼 생각이고
현 정부의 그 사정 기능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다른 진영일 때는 가차없이 정말 것도 만들어가면서라도 하면서도 또 이게 자기 진영일 때는 이런 사정 기능이 거기서 딱 스톱을 한단 말입니다. 민주당 후보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에 대한 그 진상규명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아마 어떤 심판을 하지 않겠나. 네, 들으신 대로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정권 차원의 비호 없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라며 압박했습니다. 윤 후보는 연휴 직전까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휩싸이면서 집중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윤 후보 측 입장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향한 날선 비판으로 당내 경쟁자들의 화살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라면서 진상규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그걸 왜 청와대에 묻는가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윤 후보에게 여쭤보고 싶다며 말하기도 했는데 이어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청와대는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라며 대통령을 대선판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중단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향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공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후보는 추석 연휴인 지난 20일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 개발 현장을 방문한 뒤에 이재명 지사를 지적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게 뭔가 부패 냄새가 풀풀 나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칼잡이 대통령 하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만큼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야 가리지 않겠습니다. 관련된 거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대선 후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감옥 가야지 무슨 사퇴를 해. 그거는 감옥 가는 일이지. 그게 왜 사퇴로 끝납니까? 이재명 후보를 향한 집중 공세에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거는 현장 방문까지 한 홍준표 후보의 움직임인데요. 이거 어떤 셈법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 뭐 본인이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어차피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맞붙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거보다 먼저 생각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지난번 TV조선 TV토론에서 나왔던 얘기죠.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과잉 수사 이걸 지적했다가 큰 그 반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부분을 벗어나기 위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국 수홍이라고 하는 패러디물이 난무했었는데 그 부분을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역공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